다채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단짝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99만 2천 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6천 명이 늘어서 99만 8천 명입니다, 지금. 네. 오늘 방송 중에 100만을 돌파할 수도 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구독은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보시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특히 우리 오윤혜, 100만 요정 오윤혜 씨가 하프타임을 할 때 그 클립을 보니까 그 클립에서 한 3천 명 정도가 구독을 진짜요? 누르셨대요. 역시 100만 요정 답습니다. 이따가 오면 요정? 극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100만이 되면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사퇴.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어제 저녁 때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급작스러운 사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비상식적인 인사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차적 원인으로 꼽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보실에서 이제 잇따른 실책이 나왔다. 특히 한미 양측의 이제 아티스트들의 합동 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컸다라는 게 이제 공인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뭐 여러 차례 짚었습니다만 오늘 조선일보가 추가로 보도한 것이 미국에서 올해 1월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질 바이든 여사의 이제 뜻을 반영해가지고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 제안을 담은 서신을 한국 정부에 보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답을 주지 않고 3월 초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측에서는 7차례나 답변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어제 동아일보는 이제 5번이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2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보실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문화 행사 때문에 의전 비서관도 아니고 국가안보실장까지 교체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민주당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이제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별도의 알력설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지점을 이제 짚었는데 외교가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바로는 김성환 전 실장하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사이의 알력입니다. 이 알력이 이제 급작스러운 교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인 건데 두 사람 지난 6일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발표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의제 설정이라든지 한일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 여기에 놓고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 방향성에 있어서 갈등이 깊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결국 김태호 차장이 김 실장을 밀어내고 더 주도권을 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게 김태호 차장은 좋아 빠르게 가 한일 관계. 그다음에 김성한 안보실장은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비서관 교체되고 그 자리에 과거에 김태호 차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분이 외교비서관으로 가셨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김성한 알력설에서 김태호 차장이 승리했다. 그 뒤에 또 누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박지원 원장님은 김건희 여사다라고 찍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겠어요, 설마. 아니 박지원 원장님이 그러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문화 관련된 행사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진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상 외교에서는 이제 영부인 관련해 가지고 문화 행사가 많다 보니 그런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그냥 이 외교 안보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 영부인 때문에 이렇게 안보실장이 바뀌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을 얘기를 해주셔야죠, 장 소장님. 저도 그렇게 믿고 싶긴 합니다. 네. 진짜 배경,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 아니라 장 소장님이 아무래도 정부 여권 쪽에서 파악한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 작가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행사 관련해서 업무 보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불만이 누적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한 그것이 블랙핑크
이 문화행사, 블랙핑크, 문화행사와 관련된 것이 좀 기폭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한 실장하고 김태호 1차장이 업무 스타일, 그다음에 노선, 그리고 서로 그냥 약간 불편한 관계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후임 외교비서관이 네. 김태호 실장의 외교부에서 좀 아끼는 그런 분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주도권과 헤게모니를 김태호 1차장이 가지고 가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누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왔을 때 안 만나고 패싱한 이런 부분, 북한 무인기가 왔을 때 대응했던 부분, 네. 또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계속 뒷얘기가 나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미없죠.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런 의제를 가지고 조율하다가 대통령과 뜻이 안 맞았다라든지 이러면 정말 진지하게 토론의 거리가 생기는데 이거는 지금 무슨 뭐 조각조각 퍼즐 맞추기도 아니고 대통령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 일정 관련돼서 뭐 이렇게 보수 일간지에서 사설이나 기사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행사한다는데 뉴욕 카네기홀이에요. 워싱턴 DC랑 자동차로 4시간 20분 거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행사가 기획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문화행사에 대통령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4시간 20분 차를 타고 가든 뭐 마린원 헬리콥터를 타고 가든 뭐 이런 건지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와 관련된 IRA, 반도체법, 바이오, 배터리 등등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문화 얘기만 나오니까 좀 답답할 노릇입니다. 후속 인사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큰 그 퍼즐이 하나가 갑자기 빠져버린 바람에 그 뒤에 연이어서 다른 인사들도 좀 꼬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급하게 인사 교체가 이뤄지면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구멍이 커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미대사에서 이제 당겨온 인사가 됐습니다. 이제 조태용 실장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되면서 주미대사 자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내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교부 내부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좀 보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루어진 이제 춘계 공관장 인사, 얼마 전에 이제 대외 공관장들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그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아그레명이라고 하죠. 이제 주재국에서 부임을 동의해주는 절차, 이걸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 대사나 총영사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인력 배치가 조금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본부 인사가 돼야지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조현동 1차관이 그러면 언제 주미대사로 배정이 받아서 부임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건데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조현동 1차관의 이제 거치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미국 측의 아그레망이 나올 때까지는 현재 위치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에서 일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임 인사는 차차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회담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작 미국 현지에서 이 준비를 총괄해야 될 주미 한국 대사가 없는 상태에서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의 국빈 초청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은 주미대사였지만 27일부터 재외공관장 회의가 있어서 한국에 계세요. 그러니까 주미대사관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공관장 없이 비어 있는 채로 한미 정상회담 국빈 초청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 한 사람 자리 비웠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정상회담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러겠습니까? 대리대사로서 정무 담당 영사가 잘 준비할 것으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8830님, 장 소장님 오늘 왜 이러세요? 원론 말고 진짜 알고 있는 거 빨리 알려주세요. 몰라요. 저 진짜 이거 언론에서 한 거밖에. 그다음에 67하나둘님, 이 것만 집중해서 볼 게 아니라 용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를 평론해야 되지 않겠냐. 근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시스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아니야 우리 잘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만 항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인지 좀 내부적으로 한번 좀 잘 살펴보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보실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뭐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이 자리가 어떤 개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받고 공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만두게 됐는지 정말 명확한 깨끗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해요. 안 그러면 자꾸 임경빈 작가님 같은 분이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흉흉한 소문이 막 나돌아다녀요.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도 정말 좋지 않고 어쨌든 외교 국익 실리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네, 좀 말씀하신 작가님. 것처럼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좀 혼란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외교안보 팀에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혹은 이제 일본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일본 쪽에서 여러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뒷얘기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좀 대응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교도통신 보도가 네네.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전에도 나왔었던 그 보도의 연장인데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둘째 날에 접견을 할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걸로 교도통신이 일본 측의 이제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발언대로라면은 우리 대통령이 오히려 일본 측의 입장에 맞춰서 한국 국민을 설득하는 좀 기묘한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도 관련된 보도가 이제 마이니치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나왔었던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이란 의원연맹 회장 이분이 이제 이번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도 이번에 교도통신을 통해서 이제 추가로 또 보도가 된 겁니다. 네. 물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이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쪽에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냐 좀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는 국민들의 안전, 과학성과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수입하지 않겠다. 그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발언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입장입니다라는 얘기가 있지.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기시다 총리와 또는 스가 전 총리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줘요. 아니 근데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아 예. 네. 그러면 또 우리는 대통령 말씀을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거나 일본 사람이 아니면 그래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발언과 해명을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뭐 교토통신 말을 믿고 NHK 말을 믿고 산케이 신문 말을 더 신뢰하게 됐는지 그건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되돌아봐야 될지. 네? 우리 모두 다. 우리 모두가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 네,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뒷얘기가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참 박진 외교부 장관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대국적인 결단을 했는데 일본은 계속 외교적인 득실을 따져서 자신들의 국내 정치에 한일 정상회담을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교토통신은 분명히 후쿠시마 오염된 그 해양수 그것이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절대로 수산물. 수입 안 합니다. 이러거든요.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좀 이게 뭐가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저는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뭐 내 수첩 보니까 이런 발언 안 나왔다. 저는 솔직히 뭐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의 해명은 좀 믿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명하시는 거니 좋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자, 오늘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도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 한번 직접 무슨 말 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지금 검찰은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부정부패 수사해온 경우로는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의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특검이 되면 기존의 검찰 수사 자료와 수사 판단은 특검한테는 안 주는 건가요? 다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방해된다고 하는지 난 이걸 질문하고 싶었어. 아니 지금 강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 독하게 집요하게 수사하는데 왜 특검을 하냐? 그것이 방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아니, 한동훈 수사가 중단될 거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특검 추진 자체가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물타기를 하기 위한 혹은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특검이 추진이 되면 지금의 검찰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취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뭐 몇 가지 좀 그 발언 내용에서 짚어볼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 폭로가 이뤄진 시점에서부터 이제 추산을 해보더라도. 근데 이제 그동안에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소위 이제 50억 클럽의 인사들 중에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나 이런 주요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추진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건데, 이번에 추진되는 특검은 이제 대장동 사건의 본류에 대한 특검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그걸 주장했지만 이제 정의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그동안 미진했던 50억 클럽에 이제 한정해서 하는 수사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장관이 이 50억 클럽이 성남시장하고 짜고 버렸던 거다 해서 이재명과 50억 클럽을 엮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관련자들이 주동이 돼서 브로커들과 짜고 조 단위의 배임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들키는 것을 막거나 들키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목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배임 행위는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고 50억 클럽은 법조인들과 관련된 건데, 그러면 사실상 당시 야당이었던 성남시장과 이 최재경 수석을 비롯한 유력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짜고 일을 벌였다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곽상도와 이재명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50억 클럽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곽상도인데. 좀 애매한 말인 것 같고. 애매한 말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말이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한 장관이 얘기할 때 조 단위의 배임행위라는 거를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검찰 기소장에 배임액으로 적시된 게 4,800여 원 정도인데 조 단위라는 거는 어디 나오는 숫자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러게요. 자, 오늘 국회가 특검법 딱 오늘 처음으로 법안 탁 올라가니까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양재식 전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시작됐네요.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 당시 박영수 특검이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평가받았던 우리은행 이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의 대표 금융사로 내세워주는 대가로 양 변호사와 함께 해가지고 이제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정황을 이제 검찰이 포착했다는 건데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성철 소장과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혐의점을 조금 박영수 전 특검 오늘 압수수색했고 양재식 변호사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한 건지. 이게 이제 대장동 사업을 처음에 일당들이 이제 시작하던 초기에 은행을 묶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의 대표 금융사로 이제 내세워주는 대가로 박영수 전 특검이 양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대장동 일당한테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았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 전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그 사무실을 빌려줘서 2014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가지고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우리은행 관계자 등을 묶어서 두세 차례 정도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을 이제 약속받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이 혐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니 신 변호사님. 네.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주고 변호사들은 200억 받아요? 아니 저는 너무 큰 액수라서 네. 저는 이런 사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때는 특검하기 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2015년 이렇게 200억이나 아니 검찰 특수통에 네. 약간 뭐 시조세까지는 아니고 뭐 네. 최재경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 밑에 아니 기수니까. 특수통하고 이 컨소시엄 네. 구성해주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뭐 이게 뭐 하여튼간에 지금 뭐 변호사 저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역할을 왜냐하면 하는 것도 또 우리은행 컨소시엄은 결국 안 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 컨소시엄 컨소시엄 됐고요. 으로 갔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제 200억을 약속받았다라는 게 이게 또 이제 사업 초기다 보니까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대장동 일당들이 예측하고 있던 사업이 잘 됐을 때의 수익이라는 게 1,000억 원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는 것만으로 1,000억 원 중에서 200억을 떼준다?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좀 오히려 있습니다. 사실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딸한테 간 아파트 그다음에 그 친인척한테 갔던 그 분양 사업 뭐 200억 가까이 갔다가 100억 돌아오고 했던 거.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건 조우영 씨 천화동인 6호 주인이죠. 조우영 씨 커피 한 잔 마시고 조사 그 사건 무마됐던 거. 남욱 변호사 2015년 16년에 수원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는데 횡령하고 변호사법 위반 2개로 수사받다가 나 횡령했어요라는 진술까지 있는데 변호사법으로만 기소해서 결국 무죄 받게 했던 거. 그때도 박영수 변호사였거든요. 어쨌든 이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하고 아주 그냥 잔인하게 제대로 조사하기 바랍니다. 특수부 자기 선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중앙지검 특수부에다가 맡겨놓기에는 공공수사부죠 지금은. 예. 자 오늘 어제 밤늦게 한상혁 방통위원장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정 넘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 북부지법에서 이제 판단하기로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리고 혐의 자체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혐의 사실 소명되지 않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검찰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구속영장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거랑은 약간 좀 방향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될 때는 소위 말하는 그 심사 점수 조작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 이거에 대한 의혹으로 출발을 했던 건데 막상 영장 내용을 보니까 이 지시와 관련된 내용은 아예 이제 없었고요. 없어요. 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 제기된 혐의가 이제 4가지인데 이 4가지들도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재승인 그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 13명 중에서 1명이 중도에 이제 빠졌는데 그 빠져나간 심사위원을 새로 이제 임명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장하고만 소통을 하고 다른 다른 상임위원들, 방통위 상임위원들한테는 의논을 하지 않았다. 이게 직권남용이다라는 건데 규정을 보면 심사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이 의논해서 위촉하도록 돼 있어서 규정 위반도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변호인단 쪽의 이제 주장이고요. 변호인 측의 주장이고 네. 또 한 가지 혐의점은 TV조선은 점수상으로는 꽈락이 없었는데 왜 재승인을 할 때 4년을 주지 않고 3년만 줬느냐? 너무 조금 줬다.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방통위원회가 이거를 이제 전체 회의에 붙여가지고 토론도 거치고 의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느냐라는 네. 의문이 또 하나 나오는 거고요. 안건을 왜 그렇게 올렸느냐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도 아니고 네. 안건을 그렇게 올리다니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소위 이제 여야 위촉 의원들 간에 이제 심의를 한 건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원에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고 나서 언론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방통위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당시 심사는 엄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거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라는 혐의였습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허위 공문서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런 점들 등등 해서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요즘도 언론에서 어제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쓰던데 그런 혐의는 없습니다. 혐의 자체가 예. 이 구속영장에 없었다. 예. 어떻게 혐의가 돼 있냐면 누군가 심사위원 한 분이 네. 점수를 바꿨었어요. 네. 이 바꿔 쓴 사실을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네. 다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그 업무를 방해했다. 위계에 의해서 방해했다.
요게 가장 핵심 그 혐의로 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통위 실무 국장이나 과장, 심사위원장이던 교수들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모여서 네. 야 점수 조작해. 이거는 혐의에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비판했던 거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영장 내용을 보고 법률가들이 몇몇 분한테 야 이거 범죄 소명되지 않고 이렇게 영장 기각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그런 얘기를 좀 잠깐 나눴는데 진짜 그렇게 됐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것도.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뭐 언론 장악을 위한 수순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거기에 검찰의 칼날이 쓰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근데 어쨌든 이거 쉽잖아요.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한상혁 위원장이 지시를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증언을 하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건데. 근데 벌써 뭐 2명, 3명이 구속되는데 그런 진술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영장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답답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성철, 헬마, 임경빈 작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